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집무실의 기름병. 그러면 비공의 기름이 원유가 아니고 경유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 깊은 땅속에까지 스며들었을까? 이것도 수수께끼다. 전술한 오원철 전 수석의 추리는 이러했다. A공 시추를 할 때 냉각수와 섞어 쓴 경유와 시추 장비에 쓰는 윤활유인 그리스유 등 중유 성분이 지하의 바위 틈새로 빠져나가 B공 지하 1475m에 발달한 공동에 몰려 있다가 B공 시추 때 발견되는 것이다. 곽영훈 소장은 이런 추리에 대해 A공과 B공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런 기름의 이동이 가능했겠는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그보다는 갱정순환, 이수에탄, 유화된 경유가 분리돼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유화제를 이용하면 물과 경유 성분이 죽처럼 혼합된다. 좀처럼 기름이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기름이 분리돼 표출되는 바람에 원유라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다. 한 현장 기술자는 그러나 B공에서는 기름을 순환, 이수에 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곽 소장은 어떤 경로로 경유가 B공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추정만 할 뿐 밝힐 순 없게 됐다고 했다. 조 편집장도 시추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기름이 매우 많습니다. 시추 현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기름이 어떤 경로로 해서 지하로 들어갔다가 굴진할 때 나오는 지층수에 묻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정장출 씨가 1979년에 경북 의성 지역에서 시추할 때 계산한 예산서에 따르면 1500m를 뚫는 데 드는 경비 6,800여만 원 가운데 각종 유류대가 10%가 넘는 710만 원이었다. 그만큼 시추 현장에선 경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그리스유 등을 많이 쓴다는 얘기다. 재미있는 것은 정장출 씨가 포항에서 나온 두 가지 기름 시료와 함께 일본의 기노시다 박사에게 분석을 맡겼던 제3번 시료는 정 씨가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중용 석유광업 주식회사란 민간회사를 통해서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서 시추한 GD150 484m, 504m 사이 지층에서 나온 것이란 점이다. 1979년 12월에 발견됐다는 이 기름에 대해서 정 씨는 원유가 틀림없다고 주장해왔었다. 기노시다 박사는 포항에서 나온 샘플 2개에 대해서는 경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러나 매우 특이한 원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 다인의 시료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이것은 경유와 윤활유가 섞인 것임이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즉 시추봉, 갱정순환 이수 등 시추 현장에 있던 경유와 윤활유가 어떤 경로에 의해 지하로 들어갔고 구멍을 팔 때 이 경유와 윤활유 성분이 표출됨으로써 정장출 씨가 원유로 오해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포항에서 나온 기름도 비슷한 경과를 거친 것이 아닐까? 기노시다 박사가 분석한 포항 기름의 성분은 경유 성분을 주로 하고 중질류도 조금 보이는데 이 중질 성분은 윤활유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다인 지역 GD150에서 일어났던 사고가 포항 B공에서도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오원철의 기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건네준 B공 기름은 검었다고 한다. 오 수석은 이것은 경유다는 분석 결과표를 갖고 온 호남정유 한성갑 씨에게 경유라면 투명한데 왜 검지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한성갑 씨는 중질류가 극소량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원철 씨의 이 기억은 일본의 기노시다 박사가 분석한 B공 기름의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그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포항 B공에서 기름이 발견된 직후 정보부는 도쿄대학의 석유 전문가 가와이 고조 교수를 초청하여 평가를 의뢰했다. 필자는 1975년 12월 17일자로 된 포항지구 석유 천연가스 조사 보고란 제하의 글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가와이 교수는 시추주구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의 거의 전부는 물에 녹아있고 대부분은 메탄 성분이며 가스층 부근에서는 유증이나 석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천연가스의 최대 매장량은 2천만 세제곱미터로서 이는 하루 3만 세제곱미터씩 생산할 경우 2년이면 바닥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계산했다. 가와이 교수는
3기층과 백악기층 어디에서도 유전가스 및 원유의 유증이 보이지 않는다. 배사구조의 꼭대기에 뚫은 A 갱정에서도 유증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항 지구에는 석유의 매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백악기층에는 화산암이 너무 많아 탄화수소가스나 원유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가와이 교수는 지열 자원으로 이용할 만한 뜨거운 수원도 없으나 다만 D공에서 나오는 지층수는 온천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1973년 초에 로열 더치 쉘이 해저 4260m까지 뚫었던 제6광구 돌고래 아이공의 지질 분석 자료를 필자는 입수했다. 이 구멍은 포항 지역에 노출된 신생대 제3기층의 퇴적층이 동쪽으로 연장된 곳을 뚫은 것이다. 퇴적층의 크기와 두께가 포항보다 엄청나다. 그만큼 석유 생성에 유리한 지질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1973년 4월 쉘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시추 결과 보고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이 구멍에서는 천연가스만 발견되고 유증은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쉘의 보고서는 석유를 생성하는 모함의 발달이 좋지 않아 석유 생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포항 B공에서 나온 기름이 원유일 수 없다는 간접 증거다. 포항보다 몇 배나 잘 발달된 해저 퇴적층에서도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포항에서 원유가 나오기란 무리다. 필자는 정보부가 만든 동신산업공사의 회장이었던 육동창 당시 정보부 관리국장과 통화했다. 그는 지금도 포항 석유가 원유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공무상의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통령이 이미 원유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원유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답변을 재촉했으나 그는 함구했다. 최갑동 사장은 지금 우리 집에는 B공에서 나온 기름이 든 유리병이 보관돼 있다. 나는 지금도 원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오원철 씨와 이런 일문일답을 가졌다. 정말 포항 석유는 원유가 아니고 정제된 경유 제품이었나? 틀림없다. 칼텍스에서 보내온 분석표를 보니 금방 알 수 있었다. 정장출 씨가 보관하고 있던 포항 석유 시료를 분석한 일본의 기노시다 박사는 원유보다는 경유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지만 극히 예외적인 원유일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병에 든 석유를 말하는 것이다. 정장출 씨가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 포항 석유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원유란 것은 복합적인 탄화수소 성분을 가진 물질이다. 분자량이 적은 가스로부터 고체에 가까운 아스팔트 성분까지 광범위한 성분 분포를 보인다. 이런 원유를 대상으로 증류 시험을 하면 그 분석표는 반월형의 능선처럼 보인다. 그런데 포항 석유를 분석한 것을 보니 담뱃값을 모로 세워놓은 것 같았다. 즉 가스 같은 휘발분과 무거운 중질분은 없고 가운데의 경유 성분만 검출됐다는 의미다. 이것은 절대로 원유가 아니다.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유였다. 혹시 포항 석유는 원유가 아니었다는 귀하의 글이 나간 뒤 당시 시추 관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은 없는가? 없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포항 B공 석유에 대한 질문을 그 뒤 다시 받은 일이 있었나? 없었다. 지금까지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포항 B공 기름이 원유가 아니었다는 것은 자명한 결론이 되고 말았다. 오원철의 증언과 한성감 및 김광모의 증언으로 칼텍스가 포항 B공의 석유를 원유가 아닌 경유라고 분석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 분석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히 정장출이 가지고 있던 B공 기름을 분석한 기노시다 박사의 보고서는 남아있었다. 이 기록은 오원철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기노시다 박사는 또 정장출이 원유라고 믿었던 의성군 다인면의 기름을 경유와 윤활유의 혼합품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정보부와 정씨가 원유라고 믿었던 기름이 모두 경유 플러스 중유일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B공 기름 발견 이후에 일본 도쿄대와 가와이 교수가 평가한 보고서도 발견됐고 이것 또한 포항 석유는 원유가 아니란 결론을 재촉했다. 정보부가 B공 기름을 울산 정유공장과 키스트에 맡겨 조사한 것은 원유 여부가 아니라 원유란 전제하에 성분 분석이었음이 확인됨으로써 B공 기름이 원유라고 주장할 과학적 근거가 상실되고 말았다.
석유 지질학적으로 판단할 때도 비공기름을 원유라고 설명할 수는 없게 돼 있다. 그것이 지층 속에 생성돼 있던 원유라면 바로 옆에서 뚫은 2개의 구멍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다. 즉, 과학으로는 포항 비공석유가 원유라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것이 원유라고 선언했고 그 뒤 30여 년 동안 과학과 사실 보도의 도전을 저지하거나 피한 채 그 허위를 보호할 수 있었다. 권력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허위를 사실이라고 우길 수는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서거한 뒤 그의 집무실을 정리할 때 포항 기름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그대로 발견됐다. 박 대통령은 왜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다 준 이 기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까? 더구나 오원철 수석이 원유가 아니라 경유라고 보고한 가짜 원유인데.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박 대통령이 원유가 아니다란 보고를 받고서도 기자회견에서 원유가 나왔다고 발표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때 박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석유 자랑을 많이 해뒀기 때문에 가짜다 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시 포항에서 석유 시추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설사 비공석유는 가짜라고 해도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언젠가는 석유가 솟아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는 입장이었다. 석유 시추에 종사하는 이들은 시추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노다지의 꿈과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다. 포항 시추의 실패 후에도 박 대통령은 대륙붕 시추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집무실에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기름병은 대륙붕에서 유전이 터지기를 비는 하나의 부적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기름에 한이 맺힌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유품이었다.